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준 댓글창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진철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존 밴딩 회원이자 초이스스탁 연회원 구독자입니다. 마켓스코어가 공포 구간까지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M7, 매그7을 포함한 미존 탑 18 종목과 최근 미존과 초이스스탁에 언급된 추천 종목들이 초이스스탁에서는 대부분 관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넷플릭스, 우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정도만 매수 신호 이후 보유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는 김인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포에 매수하고 현금을 투입하라라는 조언과 다소 상반되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최진철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 스탁으로 와서 제가 설정해 놓은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존 탑픽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 이렇게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는데요. 그중에 미존 탑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요 관망이라고 뜹니다. 관망이라는 것은요. 이 주식을 이미 매도했고 다시 진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18종목 중에 유일하게 보유로 뜨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우버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진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원래 이제 공포감이 확산될 때 주식을 줍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기에는 다 관망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이스 스탁에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종목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은 보통 초이스탁의 스마트 스코어가 알려주죠. 이 종목이 얼마나 우량 종목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평가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합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적정가가 나오게 되고 이 적정가 비교해서 지금 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초이스탁에서는 보통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급은 이제 미존 채널에서는 모멘텀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망으로 떨어진 주식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바닥을 찍고 일정 부분 상승하지 않으면요,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죠. 우버 테크놀로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보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초이스스탁은 우버 주식을 매수한 겁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는 75달러 24센트에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죠. 4월 달에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4월 21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버를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온 이유는요. 첫 번째로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 전체 상위 15%에 해당하는 66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적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제 추세를 봐야겠죠. 모멘텀, 즉 수급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지수 이동 평균선이 나와 있는데요. 우버 주가를 보시면요. 5일 이평선이 가장 위쪽에 있고요. 두 번째로 20일 이평선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60일 이평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단기선이 가장 위, 중기선이 두 번째, 장기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고요. 세 가지의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우버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한번 들어가 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 스코어는 71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상위 9%에 속하는 우량주고요.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역시도 저평가인데요. 왜냐하면 적정가는 268달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는 187.70이죠.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닷컴에 대한 매수 신호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수급입니다. 모멘텀이죠. 자,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이동을 하면요, 지금 현재 아마존의 5일 이평선은 184, 20일 이평선은 183, 60일 이평선은 196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세 가지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아까 우버 테크놀로지랑은 반대죠. 그리고 세 가지 선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요, 좋은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관망 중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초이스스탁의 마켓 스코어에 따르면 아직까지 증시는요, 바닥을 찍고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한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신에 극적인 공포 상황에서 좀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리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의 모멘텀이 많이 회복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초이스하게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희망부터 정리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어제도 다행스럽게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빨간색보다는 녹색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죠. 따라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를 가볍게 넘어섰다.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대부분의 색깔이 굉장히 칙칙합니다. 빨간색도 칙칙하고 녹색도 칙칙하죠. 따라서 큰 폭의 주가 변화는 없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인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른 색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죠. 엔비디아 주가가 2% 이상 하락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는 S&P 500이 조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의 섹터별 성적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11가지의 섹터 중에 2가지의 섹터만 마이너스,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단 하나의 섹터도 1% 이상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섹터도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0.16,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0.33%,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폭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 굵직굵직한 뉴스가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거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일입니다. 4월 3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마존, 마스터카드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떠한 어닝 결과가 발표될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는요, 3월 달에 대한 근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근원 PC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지표잖아요.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내일 발표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설정될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정보에 따라서 투자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상승한 종목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폭은 향상했습니다. 32.2에서 34.5구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 3분의 1 이상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변동성 지수, 빅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이어서 하락하면서 이제는 2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표, 즉 빅수가 얼마나 많이 하락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어제 36에서 37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공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이스닥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 역시도 34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18종목 중에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했는데요.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 2.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1.66, 탈렌 에너지 플러스 0.88, 우버 플러스 0.75, 메타 플러스 0.45, 이노데이터 플러스 0.42, 테슬라 플러스 0.33, 스트래티지 0.15,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0.08%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0.12% 떨어지면서 거의 횡보를 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68, 알파벳 마이너스 0.83, TSMC 마이너스 1.03,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1.03,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1.45, B2 마이너스 1.46, 크레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47, 엔비디아가 2.05%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18종목 모두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어제는 소강 상태가 맞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미존 탑픽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좋지 않은 뉴스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뉴스였고요. 화웨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월요일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미국 경쟁사, 즉 엔비디아 맞먹는 속도의 인공지능 칩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화웨이는 SN910D라는 새 칩 테스트를 위해서 중국 내 일부 기술 기업에 접근했다. 그리고 이 칩이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H100는요. 3년 전에 출시됐습니다. 2022년에 출시됐고요. 이제는 블랙엘의 시대잖아요. 따라서 조금은 구형 GPU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는요,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자국의 가장 강력한 AI 칩을 중국 기업에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SN910B 그리고 910C 이렇게 두 가지의 칩을요 80만 개 이상 고객사에 출하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는 중국 관련해서 이미 악재 하나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규제에 따라서 H20 AI 가속기에 대한 향후 판매에도 라이선스 요건이 부과됐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비중은 이미 촉수될 예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매출의 13%가 중국 청구 주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요, 2022년만 해도, 회계연도 2022년이니까 2021년이죠. 그때만 해도 26%였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단 3년 만에 지금 중국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는요, 화웨이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도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중국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요, 민간 부분을 통제하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쿠다 대신 화웨이 개발 플랫폼을 배우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 애널리스트 리처드 윈저가 얘기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해자는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익히고 나서 GPU를 사용하는데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GPU 시장을 독점했던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쿠다를 버리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쿠다를 버리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압력이 행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를 생각했을 때 중국에 있는 기업들만 아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호재도 두 개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2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엔비디아의 호재로 꼽히죠. 이 자금이 확보되면요. xAI는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새롭게 활용해서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호재로 우리가 인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는 월요일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오라클의 액체 냉각식 GB200 NVL72 렉 첫 물량이 고객 사용 준비를 마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72는 뭐냐면요. GPU를 72개를 합쳐서 만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텀을 오래간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개장 전 기준이고요. 현재 엔비디아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1가지는 매도, 9가지는 중립, 6가지는 매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50일 이동 평균선은 114달러 부근에 있고요. 200일 이평선은 125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5개월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하락 추세가 있는데요. 이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추세선을 뚫고 상단으로 상승 돌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아주 작은 추세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조금 넓은 범위의 추세선이 하나 더 있죠. 단기적인 추세 그리고 중기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단기적인 추세가 위에 만나는 부분은 50일 이동평균선하고 겹치고요. 위에 있는 중기적인 추세선은 200일 이평선하고 겹칩니다. 즉 114달러 부근 그리고 125달러 부근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추세선이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엔비디아가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114달러 부근을 뚫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125달러를 뚫고 상향 돌파해야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요. 지금 믿을 수 있는 종목은 단 하나뿐이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매수, 메타는 매도. 이는 런던 블루웨일 그로스 펀드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펀드 매니저인 스티븐 유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은 메타를 매도해서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 이러한 주장인 거죠. 이 펀드는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9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보유 종목으로는 아폴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등이 있고요. 전체 투자 중 3분의 1 이상을 기술 섹터에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주를 굉장히 좀 비중 있게 투자하는 펀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펀드는 롱 온리 전략을 채택해서 따라서 공매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7년 창립 이후에 139%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섹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적이 좋은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CNBC 스쿼드 박스 유럽 인터뷰에 나온 스티븐 유는요. 메타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으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서 약 6.5% 하락하면서 손실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그나마 가장 좀 선전한 종목이 바로 메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메타를 팔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합쳐서 30억 명 이상의 이용자 기반을 가진 메타의 AI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지면요. 메타의 사업 모델이 특히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메타의 사업 모델이 바로 광고잖아요. 미국 경제 침체는 여전히 100%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는 메타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메타에 집중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티븐 유는요. 메타 매각이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타 매각을 계기로 현금 비중이 5%를 조금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통상 이 펀드의 현금 비중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롱 온리 전략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액 투자 상태를 유지한다.
궁극적으로 매그7 중 엔비디아를 제외한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투자 자본 수익률 ROI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지금 스티븐 유는요, 조금은 우리가 몸을 사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현금 비중이 거의 0인데 지금 현금 비중을 5% 넘게 조금은 현금을 많이 늘린 거잖아요. 그리고 매그7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요, 투자 대비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스티븐 유는요, 메타 매각과 동시에 일부 다른 보유 종목도 줄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닌텐도라든지 명품주 등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이미 소비재는 조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광범위한 낙관론을 재확인하면서 스티븐 유는요, 모든 지출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따라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AI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6가 AI에 3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 중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를 높은 잉여 현금을 내는 매우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만든다. 따라서 지금 리세션하고 상관없이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AI가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유는요, 많은 시장의 관측동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관세 및 국제무역 협상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지금은 보유하기 어려운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정으로 믿는 종목을 골라야 하며 그 사이의 변동성은 견뎌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엔비디아가 지금 추세가 좋지 않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 뿐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펀더멘탈을 비교해 볼 텐데요. 현재 매그7 중에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메타는 배당률이 0.38%, 구글은 0.52%고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0.04%에 불과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5로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은 0.48%의 배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그7의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이상 올라가 있는지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보면요. 메타는 현재 22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구글은 1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저렴한 종목이 바로 구글이죠. 세 번째로 아마존이 30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26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9배, 테슬라는 169배, 마지막으로 애플은 28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를요, 우리가 성장률로 나누면 PEG가 나오는데요. PEG를 포워드로 보시면 현재 메타는 1.52, 구글은 1.08, 아마존은 1.44, 엔비디아가 0.71, 마이크로소프트가 2.49, 테슬라가 6.90, 마지막으로 애플이 2.74배입니다. 따라서 성장률과 PER을 결합한 PEG를 봐서도 현재는 엔비디아가 가장 저렴한 주식이다. 그 뒤를 이어서 구글 정도가 저렴하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성장세를 좀 볼 텐데요. 향후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 메타가 16%고요. 구글이 11.6%, 아마존이 거의 10%, 엔비디아가 59.6%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4%, 테슬라가 7.47, 애플이 4.34%로 가장 부진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도 한번 봐야겠죠. 넷인컴,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메타가 37.9%나 되고요. 구글이 30.86%, 아마존이 9.29, 엔비디아는 55%를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5%, 테슬라가 6.38, 마지막으로 애플이 24.3%죠. 자, 매그7이 왜 매그7인지 순이익 마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가장 훌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22.62%나 떨어졌고요. 메타는 4.92% 떨어졌고, 구글은 마이너스 3.66, 아마존은 거의 횡보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3%,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플러스를 과거 6개월 동안 보여왔고요. 애플은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그7의 펀더멘탈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의 펀더멘탈이 가장 강력한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고요. 최근 미준 탑픽 중에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난 한 달간 팔란티어가 3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가 27.5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등 역시도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고요. 따라서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가장 좋았던 종목은 역시 비트코인 관련주였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이 향후에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굉장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주장인지 살펴보시죠. 스탠다드 차터드는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요. 비트코인이 2분기에 약 12만 달러 수준의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분기면 6월 달까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12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요, 미국 자산에서의 광범위한 자산 재배분, 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한 전망이다. 기술적 지표를 살펴봐도 지금 추세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수준 대비해서 약 25%의 상승을 의미하는 이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25년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분기 목표치 대비해서는 65%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약 110%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세 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애널리스트 제프 캔드락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채 단기물과 장기 국채의 금리차, 즉 US 트레저리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물에 비해서 장기물에 부여하는 이자율, 즉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단기물하고 장기물의 금리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른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대형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고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지난주에 상장지수펀드 ETF의 자금 흐름을 보면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안전자산이 재배분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 그동안 금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따라서 금에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금에 미치지 못했던 비트코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 오전 거래에서 약 9만 5천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다. 거의 5개월 정도 굉장히 지루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51% 정도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프 캔드락은요. 과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이후에 몇 달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승장을 잘 활용하려면 진입, 청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 올라가면 좀 정리하고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현재 3가지는 매도, 8가지는 중립, 15가지의 지표는 바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바이로 돌아섰죠. 따라서 추세가 굉장히 단기간에 향상됐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일단 약 7만 7천 달러에서 2번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더블 바텀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었는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쪽을 보시면 92,000달러가 뚫렸는데요. 92,000달러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지금 94,000을 넘겼잖아요. 따라서 다음 저항선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저항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블랙록에서 제시하는 투자 조언입니다. 블랙록에 따르면요, 지금은 인공지능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관세 정책을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수혜주가 가장 리스크 대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크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준 AI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적인 무역 정책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주식에 대한 노출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이 테마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수익성을 갖추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을 헤쳐나갈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이 회사는 봄철 투자 방향 보고서에서 언급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을 선도해온 주요 동력으로서 AI의 역할을 지적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수출 통제나 관세 위험을 포함한 행정부의 진화하는 무역 조치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선별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물 경제 부문은 투입 비용 리스크에 직면하는 반면 블랙록 애널리스트들은 AI 중심 기업들이 갖춘 글로벌 통합 공급망이 오히려 회복력을 제공한다고 봤습니다. 블랙록에 따르면 해외에서 상품의 87%를 조달하는 미국의 섬유유류 업계는 분절된 무역 환경에서 맞은 압축에 직면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ETF 티커 IGPT 또는 XSW 기업들은 AI 연산 비용 하락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거시경제적 역풍에도 수익성을 높여줄 구조적 순풍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메가캡 기술 기업들은 올해에만 AI 인프라 설비 투자에 3,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출 계획이 변경된다면 AI 투자 우위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블랙록은 경고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무역 긴장 속에서도 AI 연산 수요가 투자를 지속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전반에 걸친 진화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술 전문 운용사들의 적극적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테마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수혜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유연하고 리서치 기반의 접근 방식을 갖춰야 한다고 블랙록 애널리스트들은 전하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베팅이 단계별 성장을 포착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에 따르면 단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노출을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춘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고 취약한 공급망 노출 기업들은 2025년 나머지 기간 동안 진행될 무역 역학 변화 속에서 더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수혜 기업 위주로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관세 리스크 대비 보상 확률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주은 탑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팔란티어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도비 ADB, 스노우플레이크 SNOW, 서비스나우 NOW, 세일즈포스 CRM, 아이트론 ITRI, 지스케일러 GS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에는 다모다란 교수님이 출연합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밸류에이션의 학장이라는 칭송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고요. 이번 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7의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모다란 교수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7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계속 투자해도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let's bring in the Dean of Valuation, Aswath Damodaran of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to weigh in here. Aswath, pick it up right there. I know you had sold Tesla. We now had this quarterly results, which really there was not much there in terms of the business that would have given you a whole lot of encouragement. But what's your read on how it's valued now? No, I didn't sell it because I didn't like the company. I sold it because I don't like politics to become part of my investing. And so no matter what your story is about Tesla, you can't say it hasn't changed because it's become the center of a political firestorm. And that's not going away. So I think from my perspective, that is the biggest challenge with Tesla is how does that play out? In whatever they choose to do, whether it's robotics or automated driving, I think it's going to stay in play for the long term. And I don't think Elon Musk going back to Tesla is going to change any of those dynamics. Yeah, and again, I mentioned that this stock kind of just goes on these runs. It's obviously the favorite of retail investors, and it gets some rebuilding of momentum. It doesn't have to have a Y attached to it all the time, not a Model Y, but a why is it happening. And let's just move on to Alphabet here, because even going into this report, I mean, it was easy to observe that by traditional valuation metrics, this stock was cheap versus its history and relative to the market and its peers. Question is that for good reason or not? No, I think the first quarter numbers kind of settle the fact of the near term is the damage. So far, no damage. The problem with Alphabet, and I would say with Apple as well, is what we're worried about now is not showing up in that first quarter earnings report. With Alphabet, it's the antitrust stuff coming into play. With Apple, it's how will they deal with this China issue? Because they can't move their production of smartphones overnight to India, Vietnam, or wherever they plan to move it. Those things are not going to get resolved, whatever the numbers look like in that first quarter earnings report. So people might be celebrating the earnings per share beat, but the big issues still stay on the table. And I think it'll take a while longer for that to show up in the numbers. When you look ahead to something like Amazon reporting next week, on the one hand, you mentioned all the challenges on many fronts.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escape a lot of the tariff issues, a lot of the e-commerce vendor stuff that's going on. On the other hand, you know, they're the biggest and most financially equipped company to deal with any of those things. So in a weird way, maybe they can consolidate their advantage. In a weird way, again, all these troubles might play into the hands of the Mag 7 because the more troubles there are, the more flexibility gets rewarded. And as you pointed out, these companies are incredibly flexible, incredibly adaptable. We saw that with COVID. We saw that in 2022 with inflation. And I'm convinced you're going to see it again. Doesn't mean you load up on the Mag 7, but if you've never owned them, you had a chance to buy into at least one or two of them in the last month. You might have missed that chance, but the chance was there. So I wouldn't give up that easily on the Mag 7. You know, obviously you're looking at, you know, making very educated guesses or quantitative evaluations on these companies. How would you recommend that an investor think about just the huge range of probabilities on the policy front that we're dealing with here that seem as if that's going to hold the key to how the actual real economy performs from here? You know what? The S&P 500 might end this month at where it started. And we think about day to day, the trauma we went through. Maybe the best thing investors could have done is left at the start of the month, gone somewhere without internet service and come back at the end of the month. Because everything we do is reactive. And often when you're reacting to day-to-day events, you're going to end up doing more damage to your portfolio than helping. So when the earlier speaker mentioned about this being good for active investing, I think of this as the perfect ad against active investing because a wager in the last month, active investing lost you money relative to just leaving whatever you had at the start of the month where it was all month.